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3단계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YTN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5.9%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0.1%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4%였습니다. 절반 넘는 사람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이 따르는 3단계 거리 두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찬성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9%, 경기 인천이 48.7%로 평균을 밑도른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2단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일단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전시회나 수련회는 물론이고 결혼식과 돌잔치, 가족 모임까지 제한됩니다. 2단계에서 이미 운영 중단에 들어간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와 종교시설, 영화관 등 중위험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사실상 중지됩니다. 또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과 쇼핑몰, 소매점 등도 저녁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교 또는 휴원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기고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만큼 여론과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희입니다. 북상 중인 8호 태풍 바비는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30도를 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26일 수요일 오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로 진입한 뒤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7일 목요일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수도권도 강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우측 반원에 든 상태로 지금과 같이 예측 경로를 유지하게 된다라면 태풍의 가장 위험 반원이 우측 반원에 우리나라가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장담하기가 어려우며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 영역에 더 많은 비와 더 많은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대 태풍으로 인한 강풍 기록은 2003년 매미의 초속 60m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태풍 볼라벤과 뿌라비룬, 링링 등이 초속 50m 이상의 돌풍을 기록하며 2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바비가 몰고 오는 폭풍은 이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은 비보다 바람이 강합니다. 과거 2000년 뿌라비룬과 2012년 볼라벤, 지난해 링링이 대표적인데 이번에는 최고 초속 60m의 폭풍이 예상돼 새로운 1위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에는 최고 10m의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특히 만조 시기가 겹치는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와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제주도 산간에 최고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내륙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침수와 시설물 피해, 산사태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모셔서 태풍 움직임과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풍의 지금 이동 경로와 강도 먼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여기 태풍은 제주도 남서쪽 220km 해상에서 시속 17km의 속도로 현재 북상 중에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 현재 41m 초속입니다. 예. 41m고요. 이제 이 태풍은 이제 오늘 계속 이제 북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상을 통과해서 내일 새벽에 일단 황해도 쪽, 해주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통계를 뭐 보더라도 이번 태풍이 좀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겁니까? 일단 이 태풍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태풍이죠. 네. 정상적으로 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올라온 태풍이 아닙니다. 예. 통상 북위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발생해서 올라오는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 태풍은 이번엔 타이완 인근 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5도 북에 굉장히 북쪽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급속히 강력해진 태풍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대만 타이완서부터 동중국해 쪽의 이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0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급속히 발달한 아주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 진로를 보면 서해상으로 북상을 해서 호남 지역이나 제주도, 수도권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대 태풍 중에 비슷한 경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서해상으로 비슷하게 올라갔던 태풍들은 이제 가장 오래된 게 2000년에 뿌라피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2012년에 볼라벤, 그다음에 작년에 링링이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어제만 해도 기상청 예보로 본다면 볼라벤 경로하고 가장 가깝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개 제주 서쪽 한 150km, 그다음에 목포 서쪽 한 130, 40km. 그러니까 어제 예보로는 볼라벤 쪽이 더 가까웠는데 네. 오늘 예보는 기상청이 좀 더 서쪽, 우리나라에서 멀리 예보를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보로 본다면 오늘은 볼라벤보다는 오히려 링링, 작년에 올라갔던 링링과 굉장히 비슷한 경로를 갖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경로는 비슷한데 일단 두 태풍들이 실제 제주도 인근 해상,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강력했던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태풍이 제주도까지 올라왔을 때 제주도에서 얼마냐, 예. 이때 최대 풍속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도에 올라왔을 때 두 태풍들이 다 40m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포 인근 해상을 올라올 때 한 38m 정도 수속이었었는데 이번 바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인근을 지날 때 45m 정도, 그다음에 목포 인근을 통과할 때도 한 42, 3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볼라벨이라든가 링링보다는 거의 한 5나트 이상, 5m 이상 평균 풍속이죠. 강한 그런 풍속이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볼라벤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가 한 6,5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서해안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와 함께 예. 바람이 강하게 내렸었죠. 바람이 예. 강하게 불었죠. 네. 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매미가 지금 저희가 역대 이제 기록을 보면 가장 강력했던 태풍으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매미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루사죠. 2002년에 태풍 루사로 이때 이제 재산 피해가 5조 2천억 원 정도였고요. 2003년에 올라왔던 매미가 이제 순간 최대 풍속입니다. 예, 예. 이게 60m로 바람은 가장 강하게 불었던 태풍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역대 피해 2위입니다. 예. 재산 피해가 4조 5천억 원 정도,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었죠. 예. 130명이 넘었는데. 근데 이 두 태풍도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올 때 40m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상륙할 때 평균 풍속이 38m급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루사라든가 매미보다는 오히려 지금 바비가 중심 풍속은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한 5m 정도 더 강한데 예. 다만 매미나 루사 같은 경우는 육지, 남해안으로 상륙을 했기 때문에 예.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이런 지역을 통과해 나가기 때문에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급속히 올라갑니다. 예. 그러나 이번처럼 이제 서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인명 피해 같은 거나 재산 피해는 상대적으로 강하더라도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죠. 이게 아까 저희 기사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내륙을 관통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정확히 서해안 쪽이 태풍의 오른쪽과 겹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가면 그 오른쪽,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위험 반원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강한 건 맞습니다. 강한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피해죠. 피해는 일단 남해안으로 상기해서 육지로 상륙을 해버리면은 태풍이 갖고 올라온 모든 수증기가 다 육지에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형적인 영향과 맞물려서 비를 많이 내리고 예.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피해가 급속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많고요. 예. 서해상으로 올라가면 왜 우리가 비태풍이 아니고 바람 태풍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은 일단 서해상으로 올라가면 많은 비구름대는 해상 쪽이 많습니다. 일단 네. 중심적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반원이 바람이 좌측에 비해서 한 30%가 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람은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피해가 훨씬 더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방금 전에 그 이번 태풍의 초속 45m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세기인지 좀 비유를 해주시자면요. 우리나라 태풍이 이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4번째 단계입니다. 매우 강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약한 단계에서는 이제 가판이 떨어져 날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태풍이 이제 강도가 중정도일 때입니다. 33m 이하일 때는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가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태풍의 수준이 지금 강한 수준인데 이때는 이제 기차가 탈선할 정도고요. 예. 오늘 이제 9시 이후서부터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이나 큰 바위도 다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54m 이상 이제 초강력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건물이 붕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 건물까지도. 실제 이번 태풍이 중심 최대 풍속은 45m지만 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순간 최대 풍속입니다. 매미 때도 순간 최대 풍속이 60m였거든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기록은 가장 강했던 게 이제 60m입니다. 예.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전 태풍보다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5m 이상 평균 풍속이. 그렇다면은 거의 평균 순간 최대 풍속은 60m를 기록을 깰 것으로 보고요. 지금 가장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제주도 산간이라든가 흑산도라든가 홍도, 서해상, 섬들이라든가 서해안 쪽 이쪽으로는 거의 지금 기상청에서 40에서 60m 정도 예보를 냈는데 많이 부는 곳은 65m 초속 이상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바람 태풍이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비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지 이제 비가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500mm 이상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쪽이죠. 전남 쪽과 지리산 쪽은 거의 300mm 이상 정도 예상을 하고요. 서해안 쪽이죠. 서해안 쪽도 한 200mm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개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는 한 50에서 100, 많은 곳 한 15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일단 바람과 우리 비 상황을 봤을 때 저희 그 서해안 쪽에 만조 상황이랑 좀 겹칠 수 있어서 좀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주도도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가 이제 만조 시간이 되고요. 남해안 쪽도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때 목포 쪽으로 갔다 통과해 올라가는데 대개 저녁 무렵이죠. 그때가 밀물 시간하고 같이 겹칩니다. 목포가 이제 20시 17분이고요. 만조 시간이. 예. 다음에 이제 군산이 20시 59분, 다음에 여수가 15시 6분인데 이 시간들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태풍 자체가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힘도 있고 거기다 지금 이제 굉장히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파도도 높아지고 밀물까지 겹친다면은 이 해안가 저지대 쪽은 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태풍이 특히 바람도 강하고 파도도 높고 밀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 가장 위험한 시간을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요. 제주 지역은 일단 9시부터 15시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대개 이제 피크 타임은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 정도는 16시부터 한 23시 전후 정도까지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도는 대개 새벽 2시부터 한 7시 정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해안가에 있는 분들이 일손을 다 놓고 그냥 다 대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혹시 해일을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전조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너울성 파도고요. 현재 이제 제주도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남해안은 괜찮습니다. 이제 예. 제주도나 이제 바닷가 나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떤 일 때문에도 바닷가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뭐 방파제나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월파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들이닥치는 파도에 쓸려 내려가거든요. 예.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위험 시간을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제 가장 위험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목포, 남해안 쪽은 오늘 오후 16시부터 예를 들어서 23시까지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는 절대로 바닷가 근처는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이 인명피해가 실제로 바람이 부는데 집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구치러 나갔다가 혹은 뭐 그렇죠. 비가 많이 오니까 물고 혹시 보러 그때 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가장 가까이 오는 이 피크 타임 때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도 이제 산사태 경보를 갖다가 위험 경계당부로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바람이 강하면 산사태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가 축대 옹벽 같은 거 무너질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해안 저지대 분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고요. 그냥 가장 안전한 곳에 실내에서만. 왜냐하면 이 태풍이 올라오면 바람이 불면 이 비산물들 날아다니는 곳에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하고 이제 가장 피크 시간이 겹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상청이 쭉 서해상을 따라 올라가다 해주 쪽으로 상륙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진로대로 그대로 올라온다면 수도권 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꺾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위험받을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접해 있는 시간이. 예. 그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일 출근 시간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가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뭐 물론 제대책본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일 아침 출근 시간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태풍이 강타할 때 창문이 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태풍 같은 것은 일단 문틈이나 이런 틀에 고정을 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신문지를 붙인다든가 테이핑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래도 태풍이 강할 때는 이 유리창이 깨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테이핑을 해놓은 유리창은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에 떨어져서 피해를 안 주는데 만일 바람이 강한데 깨지게 되면 그것들이 작은 파편들에 의해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태풍이 올라올 때는 방도 이 유리창 있는 방에 계시지 마시고 안쪽 방으로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요. 그 앞으로 좀 뭐 다음 주쯤에 저희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미리 안내를 해주시죠. 사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제 굉장히 높은 고위도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태풍인데 다음번 현재 예상돼서 모델에 잡히는 태풍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강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열대상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서 북상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예. 현재 지난번 제가 태풍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거의 올라올 것이다.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 다음번 태풍도 올라온다면 거의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로 본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다음 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후에 아마 우리나라를 갖다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주의를 기울이시고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호 태풍 바비는 발생 위치와 발달 정도가 기존 태풍과 달랐던 이례적인 태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강한 위력에 비해서 바람은 상대적으로 세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탄생부터 남달랐습니다. 기존의 태풍이 적도 부근이나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바비는 타이완 부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소 15도 이상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첫 태풍입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고수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높은 해수 온도는 태풍 바비를 빠르게 발달시켰습니다. 제주도 부근을 지날 때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20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됐습니다. 때문에 최고 초속 60m가 넘는 폭풍이 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풍 바비에 의해 기록된 최고 바람은 흑산도의 초속 47.4m, 역대 1위인 2003년 매미의 초속 60m는 물론 링링과 볼라벤의 강풍 기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바비가 그 서해안으로부터 약 한 40여 킬로미터 정도 조금 서쪽으로 더 치우쳐서 지나갔고 태풍의 강도가 강했던 반면에 강풍 반경이 조금 작아서 남부와 제주도, 서해안의 태풍 피해가 걱정했던 재난급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현재 이제 모델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이 일단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인근으로 지금 올라오는 태풍의 길이 열려 있거든요. 아직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까지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 전 저희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불과 1년 사이 갑자기 총리직을 그 당시에 사퇴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많은 폐를 끼친 바 있습니다. 그 후 다행히 신약이 효과가 있어서 건강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다시 총리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8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지병을 제대로 컨트롤하면서 아무런 차질 없이 총리직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전력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난 6월 정기 검진에서 재발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약을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맡아왔습니다만 지난달 중순부터 몸 상태에 이변이 발생하여 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궤양성 대자명의 재발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치료로서 현재의 약에 더해 새로운 약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초 재검진에서는 투약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이 투약을 어느 정도 이 투약에는 계속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정권 출범 이래 한 7년 8개월에 걸쳐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병과 치료를 하면서 체력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정치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자신을 갖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현재로서 총리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그 생각만 해왔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7월 이후 감염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또 앞으로 겨울을 향해 취해야 할 정책들,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년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의 도전을 받으면서 달성해낸 점, 실천할 수 있었던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정선거 때마다 두터운 신임을 주신, 등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원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앞으로 1년 정도 남기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치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그리고 헌법 개정 이 모든 것이 중간에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그 정책이고 또 새로운 강력한 체제 하에 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총리가 임명되기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8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